일이라는 것은 참 우연히도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갑자기 떠오르는 날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복수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정말 우연히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보통은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며 욕을 하기 바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든든한 남편이 뒷배가 되어 주어서 정말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가 막힌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편지를 받기 몇 개월 전에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던 것, 아니면 호랑이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공부만 했던 것, 아니면 친구들과 담을 넘어 간식을 사 먹고 돌아왔던 것, 다들 추억 하나쯤은 있으시겠지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나 다름없어서 기억에서 통째로 지우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일들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제가 힘을 낼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은사님 덕분이었어요. 은사님은 정말 저에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자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같은 반에 속해 있는 부잣집 딸인 친구에게 왕따를 심하게 당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신 분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지만 30년 전에는 비리도 많고 돈이 최고인 시대였잖아요. 백으로 회사도 들어가고 대학도 입학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돈이라는 게 사람의 품격, 인성,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으니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많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 세상에 우리 반에는 정말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가 있었어요. 뭐 땅이 많은 부자라고 했는데 집에 워낙 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춘지도 많이 돌리고 뇌물도 사다 바치고 해서 수행평가라고 하죠. 내신을 엄청나게 잘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 부조리함을 죄다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들에게도 먹을 것을 곧잘 사주고 문구용품도 많이 나눠주며 으스대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들 뒤에서만 궁시렁거렸지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었죠. 학교 성적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신만 가지고 그 성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이것도 참 말이 많았죠. 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유출해준다, 일부러 돈 받고 내신 관리를 해주고 있다 하는 소문들이 무성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만 많았던 것들이라 실체를 확인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질투도 꽤 많이 받는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제가 또 성적이 상위권이었거든요. 집이 막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입니다. 수행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아닌데 점수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아서요. 지금도 보시면 기준점보다 분량도 낮은데 이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너무 티가 나는 점수 조작 같습니다. 아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내가 뭐 소문처럼 돈이라도 받고 은영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리냐? 너는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점수 조작이라니? 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내가 이런 건 아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국어 선생님, 이건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 말한 부분만 따지면 수행평가 점수가 만점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교무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진아가 아니라 은영이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사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은영이의 수행평가 점수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물고 늘어지자 학교는 한바탕 뒤집어지게 되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부잣집 딸내미였던 은영이는 저를 미워하게 되었고 반 아이들을 주도해서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는 워낙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을 많이 쓰는 친구이다 보니까 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공부하기에는 더욱 최적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미안했죠. 끽해봐야 점심시간에 밥을 혼자 먹는 정도였으니 저에게 그다지 타격이 오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반응을 하지 않자 점점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에 욕이 가득한 낙서가 되어 있다거나 제 사물함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책상 걸상이 교실 밖으로 나둥글고 있다거나 나중에는요, 제 체육복까지 찢어놓더라고요. 제가 은영이한테 내들어서 지금 따당하고 있다며? 가까이 가면 은영이가 먹을 것도 안 사줄 거라고 절대 말도 섞지 말라고 하던데. 괜히 수행평가 같은 조대서 우리도 은영이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아, 나 솔직히 점수 떨어지는 것보다 쟤랑 엮이는 게 더 싫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 혼자 무슨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은영이 점수에 태클을 걸고 그랬대. 그냥 우리처럼 조용히 살지. 자기 공부 잘한다고 괜히 나대다가 적골난 거 아니야?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수근거리고 저를 욕하면서 놀리는 행동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예민할 나이잖아요. 지나갈 때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나가면서 욕을 해대니까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그때는 또 친구가 전부이던 시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디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우울한 시기에 유일하게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저의 은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은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장례식장에 찾아가게 되었지요. 당연히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이 하나 더 안 올 줄 알았었는데 몇 명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따시킨 주범들은 아니었고 다른 친구들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무서워서 저에게 차마 말을 걸지 못했던 소심했던 반 친구들이었죠. 아니, 진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음에도 너는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해서 궁금했었어. 동창회에는 왜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얼마나 사과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 사과라니.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못 나갔어.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들이랑은 아무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지? 동창회 하고 있었구나. 다들 이제는 애들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반 친구들끼리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였었어. 네 연락처 이참에 받아가야겠다. 연말에 동창회 할 때 꼭 좀 나와. 어떻게 사는지 다들 궁금해할 거야. 네가 또 워낙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잖니.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지. 아니 그러면 뭐 반 친구들 대부분 다 모이는 거야? 그런 자리가 있었더라면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나도 다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네. 다들 비슷비슷하지 뭐. 그 은영이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남편 이야기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돈을 좀 잘 버나 봐. 동창회 한 번 하면 애들한테 회비를 걷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소를 대관해서 한턱 쏘기도 하고 그래. 은영이 이야기는 좀 불편하니? 아무래도 그렇긴 하네. 은영이랑은 별로 좋은 추억이 없다 보니까 말이야.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나도 너무 어려서 은영이한테 너무 휘둘린 것 있지. 다 지나고 보니까 진아 너는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고 은영이 고깃집에 가 뭐라도 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설설 기면서 눈치를 보느라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고 마음고생 심했지. 꼭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은영이랑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여전히 잘 나간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그래, 바쁜데 내가 너무 붙잡아뒀지? 다음 동창회 하게 되면 내가 꼭 연락 줄게. 그러니까 나와서 애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그러자. 다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할 거야.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번 보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연말에 초대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초대장이었어요. 전 순간 가슴이 철렁이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마주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답답함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잡혀있긴 했나 보더라고요. 사과를 받았다지만 은영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니 다시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그 초대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제 남편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초대장을 확인하고는 남편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어.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가지 마.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가서 뭐 할 거야? 우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제가 많이 고쳐놨었어요. 남편의 성격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그 호랑이의 조련사였던 것이었죠. 남편의 욱하는 성격도 제 앞에서는 잠잠했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예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학생 시절에 공부도 참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시대간에서 골칫덩어리나 다름없었던 놈이었는데 제가 그 버릇들을 싹 고쳐놨다 이 말이지요. 우리 남편이 저보다 또 3살이 어린 연하였거든요. 그 시절 연상 연하 커플이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연하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22살이던 시절에 19살이던 남편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고 꽤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과외라는 것은 대학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나름 고급 인력이었답니다. 아무튼 과외 같은 건 제 학교 일이 워낙 바빠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이 너무 개차반처럼 굴어서 맡으려는 선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랑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 친정엄마가 제가 조용조용하고 성품도 좋다면서 하도 칭찬을 또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말이야. 가해 선생을 몇 번이나 갈아치웠는지 몰라. 성격이 너무나도 불같아서 설명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윽박을 지르고.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다 저놈 때문이잖아. 아, 그러시구나. 근데요, 사모님. 그러면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저는 여잔데 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호랑이 같은 남자 선생님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다 해봤지. 호랑이 같은 남자 선생도 구해보고 나이가 많은 선생도 구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학생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돈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딱 몇 개월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개 차반으로 끌면 그때는 그만둬도.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방학 동안 한 번만 해보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글쎄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저에게 반해버린 남편은 그때부터 순한 양이 되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공부도 죽어라고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이상형이 뭐예요? 아이 뭐 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나? 난 별거 없는데? 그냥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나랑 수준이 엇비슷하게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 이왕이면 비슷한 명문대 출신이라던가.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랑 같은 대학에 가겠다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겠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구세주 취급을 했어요.
애가 갑자기 사고도 안 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임자 만났다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네 집은 사업을 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 또한 교회의 헌금을 상상 초월 그 이상으로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전 과외나 잘하면 장땡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잣집 도련님이 저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가서 당당하게 고백할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 부담이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죠.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코피 팡팡 쏟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탱자탱자 놀다가 갑자기 공부한답시고 성적이 확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물론 팍팍 오르긴 했지만 제가 다니는 대학을 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은 재수를 하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말렸죠. 남편이 수능을 치르고 붙은 학교도 중상위권 대학이었으니까 감지덕지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만년 꼴등 언저리에 있다가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재수를 하겠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어이가 없었을 테죠. 남편은 집에서 말리니까 그냥 군대에 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황당하던지. 자연스럽게 저는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과외를 그만두고 저도 졸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취업 자리를 제안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죠.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사를 했고요. 아이고 아쉽네. 우리도 가해 선생님한테 대기업 못지않은 월급 줄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래도 뭐 우리 회사는 오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따로 성과급이랑 해서 두둑하게 통장으로 보내놓을게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결국 저는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남편이랑은 연락이 끊어졌는데 3년 뒤에 남편이 전역을 하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친정엄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군대에서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학교 후배가 되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지랖 같기도 하고 저한테 아직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연락하는 게 오버일 것 같아서 안 했었어요. 그렇게 쭉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제 나이 31살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최한준입니다. 저 이번에 취직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공부도 봐주시고 했는데 이 정도는 얻어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뜬금없는 연락에 놀라기도 했지만 취업을 했다고 하니 축하도 해줄 겸 밥 한 끼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약속을 잡았어요. 28이 된 남편은 제가 알던 모습이랑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건장하기도 하고 다 큰 사회인처럼 보이더라고요. 학생 때 봤던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요, 선생님 후배가 되었고 졸업도 했는데 어쩜 연락 한 통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진짜 서운했습니다. 선생님 대학 후배가 되려고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저라는 사람을 홀라당 까먹어버린 줄 알았죠 뭐. 미안해. 내가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한다고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제가 왜 현역 때 붙은 학교를 다 포기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재수했는지 잘 아시죠? 선생님 대학 후배 되고 싶어서 같은 수준의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 수준에 맞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럼 저랑 이제는 진지하게 만나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가까이 짝사랑만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학생 같은 놈이 갑자기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랑 살겠다고 박박 우긴 김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거의 저를 왕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개차반이던 남편, 학교에 가면 잠자기 바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바빴던 남편을 제가 변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죠. 제가 며느리가 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단박에 허락을 받는 것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더 대박인 것은요, 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죠. 결혼을 할 때도 돈을 처발랐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갈 정도로 거대한 5성급 호텔에서 진행을 했고 결혼식 비용도 일체 시댁에서 부담하셨어요. 떡하니 신혼집도 사주셨고 저에게 필요한 가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것을 제 위주로 맞춰주셨어요. 오죽하면 받아도 끝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더 받을 게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들임을 속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워낙 우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은 천국과도 같았어요. 시집살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물론 가끔 마음에 서로 안 찰 때가 있긴 했지만 그건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갈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기분을 살펴주시면서 잔소리를 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었었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일도 존중을 해주셨고 명절에 제사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겠어요. 전 정말 시집 한 번은 제대로 잘 갔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제가 아들을 떡하니 낳자 시댁에서는 제 명의로 땅을 사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조차도 부러워하셨거든요. 솔직히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지. 사위가 네 말이라면 저렇게 끔뻑 죽는데 생긴 거를 봐라. 누구 말 듣게 생겼나. 임자 제대로 만난 거 아니겠어? 저렇게 순해 보인 남자 찾기도 어려운 법이야. 평생을 잘하면서 살아. 사위만 너한테 잘하면 무슨 소용이야. 너도 똑같이 잘해야지. 나는 내일 저녁에 안사돈이랑 같이 예배 보고 밥 먹기로 했다. 그렇게 결혼 후에 제 인생이 너무 탄탄대로 흘러가니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다 씻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동급생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제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사실 그게 별일 아니다 싶은 일일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거든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 잡아 족쳐버리겠다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한떨기 물망초 같은 당신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확 그냥 길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 그 여자들 얼굴 똑똑히 기억하지? 우연이라도 만나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해. 우리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절대 가만히 못 넘기지. 뭐? 한떨기 물망초라니. 자식들이 들을까 봐 무섭다. 당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아우 제발 자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 못 넘어가면 어쩔 거야. 이제는 범죄야 범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한 번만 넘어가 준다. 하지만 또 당신한테 허튼 수작질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몇십 년이 지났으면 뭐해.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지.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 나이도 신이 다 되어가던 시기에 은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이미 상무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나도 바빴죠. 은사님 장례식장에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하필이면 출산이 잡히는 바람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 갔다가 동창들 몇 명을 만났고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는데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 자리도 유지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가보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다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한테 은영이가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애들은 알까 모르겠네.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만약 사과 안 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누가 시비 걸고 못 살게 굴면 내가 다 때려 부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다녔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다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요즘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아유, 다 커서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든든하니까 아무튼 기대가 되긴 하네. 다들 어떤 얼굴을 할지. 그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서 연말이 다가왔고 동창의 날이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나름의 만발의 준비를 해서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일을 처리하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갑자기 거래처에서 일을 틀어버려서 아무튼 내가 금방 들러서 해결하고 동창회 장소로 갈게. 부부 동반이라는데 당신만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 늦게라도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누가 시비 걸면 그 얼굴 꼭 기억해두고.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일이나 처리하고 와. 늦게 오면 먹을 거 없을지도 모르잖아. 장소가 꽤 비싼 뷔페던데. 당신도 여기 자주 가봐서 알지? 보통 접대할 때 많이들 간다고 하던데 일찍 와서 같이 배나 채우자고. 동창회장 장소가 꽤 큰 고급 음식점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뷔페식으로 떠먹을 수 있는 곳인데 나름 고급지게 운영되어 있고 룸이랑 파티션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평소에 남편도 접대를 하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을 처리하고 온다고 했기에 혼자 동창회장으로 향했죠. 안내받은 장소로 가니까 꽤 북적북적하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혼자 멀뚱히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었던 친구가 다가왔어요. 진아야, 여기 잘 왔다 정말. 아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좋네. 맞다 진아야, 너 은영이 기억하고 있지? 은영이 지금 와 있는데 저쪽에 있어. 얘는 내가 어떻게 은영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다양한 방면으로 나한테 강렬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남겨준 친구나 다름없는데. 뭐 그렇긴 하지. 은영이 걔는 여전히 잘 살아. 이 장소도 말이야 은영이가 직접 선정하고 빌린 거라고 하더라. 이 비싼 곳을 예약한 것도 신기하고 은영이 걔가 아무래도 원래 부자였잖아. 그래서 다양한 곳을 많이 알더라고. 걔가 아니면 동창회가 안 돌아가. 그러게 대단하네 여전히. 대관하는 비용도 꽤 될 텐데. 그럼 나머지 비용은 전부 은영이가 내는 거야? 여기 1인당 식대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회비는 3만 원이던데. 맞아. 3만 원 내고 밥값이 5만 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겠어. 장소 대관비만 해도 몇십만 원은 할 텐데. 그거 다 은영이가 우리 모이는데 기부하겠다고 비용 내는 거더라. 예전에도 그렇게 애들한테 먹을 걸 쏘고 그러더니만. 나이 먹어도 여전하지? 예, 저기 은영이 온다. 은영이랑 인사하자. 그러더니 친구가 은영아 하면서 부르는데 남편 팔짱을 끼고 왔더라고요. 친구랑 은영이는 뭐 자주 보는 사이인지 인사 나누고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옆에 있었죠. 솔직히 은영이 얼굴을 막상 보니까 괜히 트라우마가 돋아나는 기분이고 그랬거든요. 이미 다 지워진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숨을 한참 고르고 있으니까 제 얼굴을 빤히 보던 은영이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데 반가워 보이진 않았어요. 너 혹시 진아니? 어머 웬일이야. 네가 여기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네. 그래 나 진아야. 오랜만에 본다 은영아. 그렇게 신명나게 괴롭혀 놓을 땐 언제고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아는 척을 하니까 좀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굴에서도 네가 여긴 웬일이야 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자격지심이 살짝 남아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상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은영이가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깔깔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오랜만에 본다. 근데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주름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고 다니는 행색이 영. 예나 지금이나 푸티는 안 난다는 소리야.
아, 그나저나 이 자리는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초대장을 보낸 기억이 없는데. 아, 나도 초대장 받았어. 은영이 너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친구한테. 은사님 장례식장에서 만났거든. 거기서 안부 물어보고 하다가 동창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나한테 초대장 보내준다고 하더니만 정말 보내줬네. 회비도 냈는데 확인 안 했어? 아, 회비? 아, 그거 일일이 확인 안 해봤으면 모르겠네. 아이, 그냥 안 받아도 되는 돈인데 참가하는 의미라도 서로 가지자고 받는 거라서. 아무튼 내가 초대장을 보낸 기억이 없는데 네가 와서 놀라서 물어본 거야?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즐겁게 놀다가 가.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내가 비싼 돈 주고 빌린 곳이니까 공짜나 다름없는 거 알지? 아,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가격을 모르려나? 비싼 곳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가. 회비 3만 원 내고 이런 데를 어떻게 와보겠어. 그러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자기 남편 팔짱을 탁 끼고는 저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도착할 시간이 머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확 들이박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은영이가 또 깔깔 한 번 더 웃더라고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싫던지.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아직도 궁상맞게 사는 건 아니지? 너 평범한 집 딸이었잖아. 여전히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런 것 같진 않네. 네가 들고 온 그 가방은 딱 봐도 짭티가 줄줄 나는데 남대문 가서 샀니? 제 가방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그 가방 그냥 길 가다가 예뻐 보여서 산 가방이었어요. 제가 뭐 사치를 부리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게 명품에 목숨 거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게 어느 브랜드의 짭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였단 말이죠. 시어머니가 가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라면서 몇 개 사주시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명품이나 크게 다른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가죽이랍시고 무겁기만 더럽게 무거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편안한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게 그 브랜드를 따라한 가짜 가방인 줄은 몰랐던 거였어요. 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뒤로 슬쩍 숨겼죠. 진짜 남대문에서 샀나 봐. 진아야. 그래도 가짜를 사려면 티 안 나는 걸 사야지. 그렇게 대놓고 티나는 짭을 사면 어떡하니? 치질이 궁상맞게.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진짜 가방 하나를 못 사서 그런 가짜 티 팍팍 나는 걸 들고 다녀. 나 같으면 차라리 가방 안 들고 다니겠다. 근데 참 부부도 닮아가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끼리끼리인 것들끼리 만난 건지 은영이 남편하는 것도 거들더라고요. 와, 우리 자기 저거 진짜 있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상여금 탄 거 보태서 산 거 저거 아니었나?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은데 한 350만 원 정도? 맞아. 350만 원 주고 백화점에서 정품 구입했지. 진아야.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니 지금도 똑같이 차이가 있네. 니년이랑 결혼한 네 남편 안 봐도 뻔하겠다. 너한테 이런 가방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사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가 몇 갠데 명품 가방 하나 못 알아보고. 너도 참 좋은 대학 나와서 애 키운답시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으니까 가방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들고 다니잖아. 고등학교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저를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호흡까지도 가쁘게 쉬어지고 어지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동창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동창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는데 누가 내 어깨를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 두툼한 손이 남편의 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근데 신기하게 앞에 있던 은영이의 남편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드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속 안 좋아? 뭐 잘못 먹고 재한 거 아니야?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은영이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상무님,
상무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와 계세요? 오늘 거래처 일이 있으시다고 하더니만 여기에 볼 일 있으셨던 거예요? 아이, 당신. 아이, 그럼 저희 와이프 동창분이 상무님 사모님 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상무님? 당신이 말했던 그 회사 젊은 상무님이 이분이셔? 아니, 진아랑 무슨 사이? 김 차장님. 김 차장님이야말로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그것보다 저희 와이프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좀 챙기겠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은영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영이의 얼굴도 순간 당황으로 물들고 은영이 남편은 더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우리 남편은 저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치를 챘나 봐요. 제가 몇 번이고 말을 했던 그 괴롭힘을 주도하던 사람이 은영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아, 고등학교 시절에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그 동창이 김 차장님 와이프셨구나. 맞죠? 우리 와이프 왕따 시키고 괴롭혔다는 사람. 에이, 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너무 격식이 맞지 않는 차림을 하셨길래 말 몇 마디 나는 게 전부인데. 아니, 저희 와이프가 인상은 이렇게 조금 사납게 생기긴 했지만요. 성심이 참 바른 사람이라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상무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이, 그럼 저희 와이프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심이 바른 사람이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을 리가 없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저희 와이프를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얼굴만 봐도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네요. 김 차장님도 앞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무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했다고 저를 두고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와이프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찌 하나하나 다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상무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면. 마치 은영이 남편이 오줌이라도 지린 얼굴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동창들도 제 남편의 등장에 다들 숨죽이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음식점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은영이를 찾아와서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 계산서를 확 가져가더라고요.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 은영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매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마 여기서 김 차장님 얼굴을 봐서 혹시나 싶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손님 대접하라고 준 계열사 카드로 할인받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영이 남편이라는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시아버지의 회사라고 했잖아요. 은영이 남편이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만년 차장만 달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계열사 카드라는 게 다른 거래처나 손님 대접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당연히 법인카드를 주는데 법인카드 말고 또 하나 카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열사 카드래요. 시아버지랑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주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어쨌든 거래를 할 때 사용하라고 지급을 해준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용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원래 대기업도 패밀리 세일 날짜가 정해진 것처럼 그 카드도 접대용일 때만 쓰는 카드인데 그 카드로 이 동창회 장소를 빌렸다는 게 계산서에 떡하니 적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은영이네 부부는 지들이 돈을 더 내는 척 동창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그 할인 카드로 할인을 받아서 회비를 남겨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인원이라 해봐야 30-40명 모이는 거니까 회사 측에서 일일이 그 카드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 대접하는데 할인받느라 썼다 하면 장땡이니까 말이죠. 법인카드도 아니고 계열사 카드니까 확인하기도 일일이 귀찮잖아요. 손님 접대할 때 할인받는 용으로 쓰는 카드이고 회사 돈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라고 쓰는 카드도 아닐 텐데요. 계약사에게 할인 조약 유지하느라 쏟아붓는 자금도 있는데 차장식이나 되어서 이딴 식으로 쓴다고요?
거기다가 회비도 3만 원씩 걷었잖아요. 부부 동반이니까 6만 원씩 거친다고 치면 대강 금액의 밥값만 해도 남는 장사 같은데. 차장님, 돈 남겨 먹어요? 그 말에 은영이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창들은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은영이네 부부가 통 크게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추켜 세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회비를 남겨 먹고 있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해했어요. 궁지에 몰린 은영이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 돈을 남겨먹기는 뭘 남겨먹는다고 생사람이 자꾸 그래요. 계열사 카드가 뭐예요? 우리가 뭐 이번에 생각나서 딱 한 번 쓴 거지. 회사에 가서 사용 내역 한번 일일이 조회해 봐요. 예? 제가 따지고 들어야겠냐고요. 이 장소 대관해봐야 대형룸 비용이 얼마나 하겠어요. 꽤 봐야 30만 원이지. 거기다가 음식값은 거의 반 이상 할인이 들어갈 텐데 그럼 1인당 2만 원대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돈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본인이 반 이상 내는 것처럼 생색 낸 거지. 이야, 이거 머리 잘 썼네. 할인 받을 건 다 받고 명예도 챙기고 부잣집 딸내미인 척하고 말이야. 어머, 얘 은영아, 이게 진짜 다 사실이야? 너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 이런 건 껌이라고 네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더니만 몰래 돈을 뒤에서 꿍치고 있었어? 아이 정말? 아니 그래봐야 뭐 얼마나 남는다고? 이거 그냥 딱 대관료에 밥값밖에 안 나와. 내가 돈을 빼돌릴 것 같았으면 회비를 더 걷었겠지 안 그래? 근데 어쨌든 회비로 전부 충당이 되는 건데 그동안은 네가 돈을 더 내는 척 했잖아. 마치 우리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정말 실망이다. 어이가 없네. 아니, 우리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낸 돈 내가 밥 먹고 있었으면서 은영이한테 고마워한 거야? 아우 진짜 황당하다. 이제 동창들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만년 차장으로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준 카드를 말도 없이 남용하고 있었으니까 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상무인 제가 한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네요. 회사에 이익을 주기는커녕 이렇게 손해를 주는데 어찌 가만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장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친아가 우리 남편 회사 사장님 며느리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왜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지. 머리털 빠지기 시작한 차장님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연하남인데. 능구렁이처럼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자 주변에 있던 동창들은 하나같이 웃음이 터지고 은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회사 중요 프로젝트에서 차장님은 다 빼고 인사이동도 시키겠습니다. 접대 카드 따위 쓰지 못할 곳으로요.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당연히 뺏어와야겠죠. 아니 상무님, 제가 뭐 매번 사용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쓴 겁니다. 이거야말로 포복성으로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건데 이게 왜 보복성인 인사처분이 되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와이프가 과거에 상무님 와이프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때 일을 끌고 와서 지금까지 줄줄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계열사 카드 한번 썼다고. 김 차장님, 언제는 김 차장님 와이프가 성심이 착해서 절대로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더니만 갑자기 왜 말이 바뀌는 겁니까? 예? 아니, 이건 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줄줄 나오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계열사 카드를 사용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남편 또한 지지 않고 맞받아치니까 은영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은영이 옆에서 어떻게 좀 해봐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매번 남들에게 지적질이나 하던 은영이가 남들 앞에서 이런 쪽팔림을 당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창생들이라고 그동안 은영이에게 악감정 하나 없는 친구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개나 소나 다 무시하고 다녔던 은영인데
아니 은영이 네 남편이 차장이라고? 무슨 이사라고 하지 않았어? 회사에서 한 자리 하고 있다고. 맨날 명품 가방 사다 준다고 그랬잖아. 와, 이거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네. 이제는 하다 이사라고 뻥까지 치고 다니는 거예요. 부장도 못 따라서 만년 차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차장님. 차장님, 이번에도 승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칭까지 하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인사 담당자한테 말을 해야겠네. 2번 다시는 이런 짓 못하고 다니게. 남편이 으름장을 놓듯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은영이 남편이 저희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놀라긴 했는데 제일 놀란 건 은영이었죠. 그 자존심 딱딱한 인간이 자기 남편이 그것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은영이었다면 아마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감옥까지 당하고 인사고과에 문제 생기고 하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아예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뜩이나 지금 카드값 할부도 남아있고 죽겠다고요. 마누라 저 사치를 감당 못하겠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맨날 S급 짭이라도 찾아서 가방 사다 바쳐야 하는 제 심정을 상무님이 아실까요? 저 진짜 미치겠다고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내 욕을 해? 내 흉을 보냐고. 나 쪽팔려서 기절하게 만들고 싶어? 당장 일어나. 상무님, 제가 처음에는 저가가 부자라서 덕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옆에는 돈만 펑펑 쏟아지. 카드값은 계속 늘어나지. 저가에서도 돈 다 떨어지니까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저 여기서 감봉당하면 진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자리에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나를 허영심 가득한 이상한 년으로 만들어 쪽팔리게. 지금 쪽팔린 게 문제야? 우리 진짜 이러다가 다 죽어. 감봉당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건데 당신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빨리 꿇으라고. 싫어. 내가 왜? 죽어도 무릎 못 꿇어. 내가 왜 첫단 년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해? 저거 아무것도 아닌 년이야. 정의감에 불타서 내 앞길 막으려고 하니까 혼쭐 좀 내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벌벌 떨면서 빌어야 하는데. 싫어. 은영이가 악을 쓰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은영이 남편이 은영이 가방 냅다 빼앗더니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게 아니겠어요?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산 비싼 가방이라고 하더니만 바닥에 가차없이 던지는 걸 보고 동창들도 헉 하면서 놀랐죠. 야, 너도 짭 들고 다니면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냐. 네가 아직도 20년 전 그 부잣집 딸내미 같아? 너네 집 쫄딱 망했잖아. 맨날 한다는 사업에 투자 다 실패하고 싸기까지 맞아서 돈 한 푼 없이 지금 우리 집에 장인장모까지 빌부터 살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회사라도 잘려봐라. 이 나이에 어디 취직을 할 거면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살 건데. 너 하는 꼴만 보면 내가 너랑 왜 결혼했나 싶다. 뭐라고? 언제는 우리 집이 부자라서 좋다며 나한테 뜯어갈 거 다 뜯어가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배응망덕한 인간아. 갑자기 둘이 부부싸움을 시작하는데 사람들 다 구경하러 오고 시끄러우니까 레스토랑 직원들도 오고 계산서 주러 왔던 직원은 무슨 봉변이냐고요. 결국 남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동창회 비용을 결제해버렸어요. 남은 시간 저 부부가 싸우는 거 구경 재미나게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살 테니 다들 즐겁게 놀다 가시고 저희 부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 끝으로 제 어깨를 감싼 남편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동창회장 자리를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엔 그 어떤 영화보다 멋있는 퇴장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때? 시간이 지나서 와보니까 저것들도 별거 아닌 놈들이지? 남은 복수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2다리 뻗고 이제 푹 잠이나 자. 그래,
나도 은영이 전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잘 봤어. 앞으로는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살면 그만이지 뭐. 아유, 생각보다 별거 없는 인간이라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 다음날 남편은 바로 회사에 김 차장의 만행을 고발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김 차장이 하는 프로젝트마다 족족 망한 것들, 김 차장이 승진 못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대요.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번 자리만 차지하고 아랫사람이 한 일에 본인은 이름만 살짝 끼워 넣는 등 편법 쓴 것들 다 잡아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에 대한 일이라면 대단한 집착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한 번 제대로 느꼈죠. 결국 은영이 남편은 인사이동에 감봉 처분 당했어요. 6개월 감봉 이후에 또다시 꼬투리 잡혀서 감봉 연장시킬 일들 많다며 남편은 신나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은영이 남편을 괴롭혔고 사내에서 은근히 증거 안 남는 왕따를 시키기도 했다더라고요. 결국 김 차장은 감봉 처분 끝나자마자 다른 이유로 또 감봉을 당했고 버티지 못하고서는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동창한테 들었는데 은영이는 결국 남편한테 이혼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김 차장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은영이네 집안 사람들이랑 돈 나눠 쓸 이유는 더욱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복수하고 싶은 게 많다면 많지만 어차피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건데 그런 일로 피곤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려고요. 은영이 고년 앞으로 동창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이혼까지 당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 텐데 그거면 복수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처럼 학창 시절에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몇몇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나쁜 인간들,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에게라도 벌 받을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며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